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애비는 돌아왔으니 그날 밤에 네 애비는 그놈의 책 잘못 읽은 조의로, 책을 잘못 읽은 죄로 그 지경이 됐다. 죽었다 이거지. 책 잘못 읽은 죄로. 그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가진 그 식구들이 전부 서울에 살다가 6.25 때 피난으로다가 한강살이 끊어지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반공적 그 시각으로 받은 거요. 그래서 정반대를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6.25 한국전쟁 70년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상처를 딛고 평화를 노래하라. 제1부 대전 지역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를 묻는다. 소설 만다라, 피해 안의 새, 그리고 대화소설 국수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김성동의 아버지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죽음을 맞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 할아버지가 소문 듣고서 이제 그 대전까지 보령해서 이제 시신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최하 8,000명 이상인데, 왜 8,00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가서 그 옆 동네 사는 사람들 삽을 가지고 와서 그걸 묻었단 말이에요. 그걸 소위 평뛰기라 해요. 평뛰기. 한 평에 몇 명이 들어간다. 쌓아서 겹쳐서 하고 이제 묻어버렸으니까. 한 평에 몇 명? 한 평에 맞아 3명? 그러면 곱하기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최하 8,000명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찌 되셨는가? 할아버지께서 아들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애를 썼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영문도 모르고 처형됐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시신도 못 찾은 할아버지마저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자네의 본내가 아비의 죽음에서 시작된 것이구만. 스님,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학문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네의 본내는 세간의 공부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네. 이름이 성동이라고 했는가? 자네 출가의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가? 김성동 작가가 아버지의 죽음을 안 것은 10대 중반, 청춘의 피가 끓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나이였다. 대전의 산내 골령골은 6.25 한국전쟁과 함께 수많은 죽음들이 뒤엉킨 곳이다. 아버지는 충탄에 맞아 쓰러졌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리는 골짜기에 묻혔다. 죽음 뒤에는 좌익과 빨갱이라는 낙인뿐. 칠순을 훌쩍 넘긴 소설가는 한평생 아버지가 남긴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거의 사흘에 한 번씩 그 담당 형사가 왔으니까. 대공과 형사가, 대전경찰서. 할아버지 담당. 와가지고 누가 왔었냐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느냐 전부 이게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술서 내야 되고. 그걸 계속 그랬죠. 계속. 내가 그걸 보고서 뭘 느꼈겠습니까? 내가 19살에 1965년도에 내가 그 19살 먹은 놈이 그 만으로 뭐 17년밖에 안 되는 걔가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뭐 저걸 가지고서 들어간 게 아니고 난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때 알았어요. 1.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이 사회에서는. 2. 군대를 가도 장교가 못 돼. 3. 그때나 지금이나 그
최고의 출세 수단이라고 하는 고등고시에 패스를 해도 인관이 안 돼. 이게 산불의 도시예요. 그래서 절로 갔지. 김성동은 1960년대 중반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서를 내고 입산을 했다. 그를 산으로 이끈 것은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죽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며 숱한 밤을 지새우던 김성동은 끝없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깎은 것이다. 소설가 김성동의 아버지가 민간인 신분으로 처형됐듯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된 현장은 전국에 걸쳐 수십 곳에 이른다. 전투를 벌이다 적의 총탄을 맞아 숨진 것도 아니고 법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닌 광기의 전쟁이 낳은 학살이 상당수다. 유해 발굴 전문가인 충북대 박선주 교수가 확인한 내용이다. 2005년에 그 진실화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조사를 했어요. 전국 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게 168개 지역이었어요. 168개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량 학살지가 30군데쯤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 학살지는 당시 충남 대덕군 산내면으로 지금의 대전 동구 낭월동 11번지, 13번지, 산 4번지 일대다. 흔히 산내 골령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1950년 당시 대전 형무소 측에서 재소자들을 동원해 벌채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나무를 쓰러뜨리던 벌목의 현장에서 그들이 군인과 경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50년 6월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대전 형무소 재소자와 그리고 그 대전 충남북 1호원에 있는 보도연맹원 등이 최소 4,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까지 그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사건을 말합니다. 첫 학살은 6월 28일부터 약 3일간 일어나서 한 1,400명 정도가 희생이 되고요. 두 번째 학살은 7월 첫째 주에 약 3일간에 걸쳐서 또 약 1,800여 명이 희생되고 골령골에서 학살된 보도연맹원들의 정식 소속단체 이름은 국민보도연맹이다. 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변단체로 보도연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6.25 전쟁 발발과 함께 학살당했다. 당국에서는 이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20년 넘게 골령골 학살 사건을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의 말이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북한군들이 계속 파죽 시세로 인민군들이 남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이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잠재적인 오열로 이제 본 거죠. 적으로 보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그 법령이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설령 천재지변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그 선고 없이 그 민간인들을 처형하거나 이렇게 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아버지, 오빠, 삼촌 등을 잃은 유족들은 처음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증언에 의하면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을 눈을 가린 채 트럭 적재함에 2중 3중으로 싣고 골령골로 향했다는 것이다. 산내 골령골 학살 유족인 윤정희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한다. 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네 이렇게 안고 아휴 대전 땅을 동쪽으로 안 쳐다보셨어. 너희 아버지가 대전 교도소에서 거기서 저기 돌아가셨는데 보문산 골짜기다가 추럭으로 막 실어다가 기름 뿌리고 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과거사연에서 조사를 해서 아는 거지. 그 골령골에서 그래갖고서는 그래서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곤령골 학살의 진실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다. 분단 국가의 현실, 이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반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시대에서 학살의 진실을 드러내기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 중에 쓰여진 미국 측의 공식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그 진실은 서서히 밝혀졌다. 다시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의 말이다. 1999년도 50년 만에 이제 비밀 해제된 주한 미군 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에드워드 중령의 보고서, 그 탑 레벨에서 이게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시가 있었던 걸 보인다는 그 에드워드 중령의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아까 에버트 소령의 18장의 사진 자료. 또 세 번째, 1950년 7월 1일이죠. 그 미 25사단이 CIC 파견대 전투일지하고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 정부 지시에 의해서 대전과 그 인근에서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이들의 시신은 대전에서 약 4km 떨어진 산에 매장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곤령골로 추정이 되고 It is the belief of army attack that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were executed. 육군 무관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서울 함락구 1, 2주 사이에 처형되었다. 처형이 최전선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명령은 최고 수뇌부에서 내려진 것이 확실시된다. 1,800명의 정치범 처형은 1950년 7월 첫째 주 대전에서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영문 보고서는 대전 형무소 정치범 처형 비밀 문건으로 1950년 9월 미 대사관 밥 에드워드 무관이 보고한 내용이다. 미국 측 공식 보고서에 등장하는 학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건에서 교차 확인된다. 지난 2005년 말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박은성 씨도 미국 측 자료의 존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한다. 산내 사건은 좀 특별한 이유가 그 미군이 찍은 사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진실화해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도 그 장소가 산내인 거는 특정이 됐고요. 평생을 빨갱이 딸로 손가락질 받아온 전숙자 씨. 그의 아버지도 대전 형무소에서 곤령골로 끌려갔다. 할아버지가 수소문을 해서 찾아다녔는데도 처형을 당한 이후에야 사라진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들은 유족 전숙자 씨의 말이다. 아버님 호명을 해서 면회실로 나오셨는데 아버님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나와서 얻어를 먹건 품을 팔아먹더라도 다 주고 너를 뺄 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집에 오셔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할아버님이 또 오셨대요. 여기 교도소를. 오셨는데 간수가 그러더래요. 갔다 옵셨다고. 할아버지가 면회 신청을 하니까 갔다 옵셨다고 그래요. 걔 이미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지난 2007년 좁은 구덩이에서 3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가로 2m, 세로 4.5m의 크기에서 수십 구의 유해가 발굴된 것을 놓고 유해 발굴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을 추론했다. 당시 유해 발굴에 참여했던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이제 저희가 유해를 발굴하면서 보니까 바닥에도 이렇게 나란히 있고 또 가상살이 벽에 이렇게 그 벽 사면에 시신들이 걸쳐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쏴서 굴러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그냥 밀어 넣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유해 발굴과 조사를 통해 학살의 진행 과정이 하나둘 밝혀졌고 학살은
계통 있는 명령 체계 아래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국가 폭력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박은성 전 조사관의 말이다.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민간인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또 지 명령 체계 하에서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라는 걸 밝혔다는 게 중요해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법. 산내 골령골 학살에 가담했던 이들도 대개는 동원된 군과 경찰이었다. 어쩌면 그들도 평생을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인지 모른다. 오랜 기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체록해온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는 처참한 증언을 이렇게 전한다. 대전형무소 당시 특경대장했던 이준영 선생,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분의 증언이 처참했었어요. 확인 사살을 시켜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까이서 권총을 쏘니까는 그 골이 튀어서 이 군인과 경찰들의 바지에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적군이라면 사실 그렇게 총을 쏘면서도 그렇게 큰 죄의식이나 이런 걸 갖지 않았을 텐데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묶어놓고서 쏘는데 이게 누가 쏘더라도 군인이든 경찰의 신분이든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고요. 치열한 전쟁 중에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전 중 발생하는 희생이 아니라 전투와 관련 없는 민간인들이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학살을 당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는 산내 골령골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희생이 이어졌다. 형무소, 언덕, 성당.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은 자행됐다. 남측에 의해, 북측에 의해 그 누구도 책임을 면하기 힘든 학살이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의 말이다. 인민군이 철수 직전인 9월 25일부터 26일 새벽에 우익인사 최소 1,500여 명을 이제 집단 학살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형무소에서 대전 형무소 당시에 그 이제 거기에서 희생이 됐다. 우물터에 뭐서 죽였다.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일부는 형무소에서 일부는 그 용두동 현재 그 선병원 그 산기슭에서 한 500여 명, 그리고 목동 성당, 목동 수녀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또 수백여 명, 또 대전 경찰서 거기에서 이제 미군도 여러 명이 그 희생이 되고요. 되게 여러 지역에서 학살이 이루어지죠. 전쟁의 피해자는 남과 북 모두였다. 중촌동에 있는 대전 형무소, 목동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용도동의 산기슭. 곳곳에서 이루어진 피해 학살은 지금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중촌동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온 사회적 기업 보리와 미래 민가령 대표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난 할아버지로부터 오래전 기억을 듣기도 했다. 5대째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할아버님을 일일 강사로 모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동네 옛날에 어땠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인민군들이 대전 형무소터도 그렇고 바로 앞에 지금 이제 목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야산이었는데 거기서도 사람 시체를 태우고 이러는 게 정말 너무너무 몇 날 며칠을 갔었다 그러고, 저기 호남선 철길 거기서도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대전 산내 일대의 발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두 곳에서
35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있었습니다. 빛바랜 유골로 돌아온 희생자들을 바라보며 유족들은 오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서 뭐라겠어요. 지금 60년이라니.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와 억울한 희생은 지워지지 않는 문신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국가가 벌인 잔인무도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일에 유효기간을 둘 수 없는 법. 죽은 자를 제대로 거두는 일 또한 유족들의 가슴을 보듬어주는 일이다. 유해 발굴 현장 취재를 통해 느낀 심규상 기자의 말이다. 유해는 상당히 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밝히는데 그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밝히는데 결정적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규명해내는데요. 또 하나는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사실은 유해 발굴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유해 발굴 전문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한 발굴 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굴 과정을 통해 학살의 현장을 복원하는 것도 그들의 목. 유해 발굴 전문가 박선주 교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한다. 해결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지역이 이렇게 돌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길게 뒤치 돌아가게 팠을까? 사람의 인력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팠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됐어요. 지난해 정부의 추모공원 조성 공모에서 대전시 낭월동이 선정됐고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현재 기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현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올 초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사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업 수행을 위탁받은 대전 동구는 다음 달부터 설계 공모에 착수한 뒤 토지 조사와 감정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이 무언지가 밝혀져야지만 그게 오늘날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그게 해결 안 되고는 나갈 수가 없죠.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디딤돌. 과거의 희생을 추모하고 살아있는 유족의 피멍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는 추모시설을 만들곤 한다. 대전의 골령골에서도 관련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공모를 통해 산내 골령골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 조성부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최용주 팀장은 추모시설의 개요를 이렇게 들려준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추모시설이 사실 없었습니다. 각 개별 지자체마다 이제 유족회와 함께 추모시설을 조성하곤 했는데 이 추모시설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단위 추모시설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과 화해의 숲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숲의 형태로 조성되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같은 편안한 추모시설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추모시설 조성이다 보니 자칫 권위적인 시설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크고 육중한 건물로 위압감을 주는 시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친밀도를 강조한다. 대부분의 이제 추모공원을 가보면 봉분이나 납골당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공원 느낌이나 친숙감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골은 화장에서 안장을 지하로 하고 이제 지상에는 좀 주민 친화적인 도시공원처럼 조성하는 것들이 좀 그래야 친숙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자주 찾게 되고
인권교육 체험의 공간으로 되겠다 있기 싶고요. 곤령골에 조성되는 추모시설의 행정적 관할구역은 대전시 동구청이다. 구청에서는 관내에 들어서는 시설이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의 말이다. 유족들만 찾는 게 그 공원이 된다든지 1년에 한 번 이게 그 추모제 지내는 그런 공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말 그대로 이게 그 이 공원은 누구든지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이게 그 마음에 이게 그 평화와 안정을 이게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이게 그 돼야겠다. 위화감 없이 진정으로 인간의 그 생명을 이게 그 존중하고 또 평화가 얼마나 이게 그 소중한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깨우는 그런 이게 그 안식처로서의 그런 평화 공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충북 영동 노군리에는 양민 학살 사건을 추모하는 노군리 평화공원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노군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영동군 황감면 노군리 쌍굴다리에 있던 피란민들을 공격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영동군은 지난 2011년 국비를 지원받아 사건 현장 부근에 위령탑, 평화기념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노군리 평화공원을 건립했다. 노군리 평화공원의 실무 운영자인 정치령 차장은 곤령골 추모시설 조성에 이런 조언을 한다. 보통 다들 이런 거는 추모시설 위주로 지금 다들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추모시설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선입감이 안 좋아서 일반인이 아주 근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모시설과 평화공원의 공간을 분리해서 많은 사람이 공원을 방문하여 힐링하고 추모시설을 같이 겸해서 관람해서 교훈을 얻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진상 규명 그 길까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이 험난한 길을 다시 우리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죠? 지난 5월 말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05년 과거사법 제정으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5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 학살의 가해자, 피해자 규모와 신원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마침내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재조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각계에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은성 전 조사관의 바람이다. 남북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도 인권이나 평화 측면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을 하고 거기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는 작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진실 밝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70년 세월 동안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을 견뎌야 했고 정부의 무관심을 이겨내야 했고 색안경을 낀 사회적 시선을 참아야 했다. 이제 그들은 역사에 묻는다. 죽음은 안고 가되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곤령골 학살의 전숙자 유족이 기대하는 말이다. 진실은 어디로 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과거사법 이렇게 처단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아버지의 무죄 판결보다도 그 가해자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역사는 진실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 기록은 미래 세대의 교훈이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다. 광기의 학살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빛바랜 역사 속에 남겨둘 수는 없는 일. 누가 총을 쏘게 했는가?
학살의 현장을 지켜본 이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질 때 용서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들을 아직까지 명령 체계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던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 파괴자로 분명히 역사에 기록해야 되는데 이 기록 작업이 아직까지 돼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시급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은 이 학살과 관련해서 한국의 민간인 학살 과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조사를 해야 된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남과 북은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총과 대포를 앞세우며 마주보고 있다. 70년 전 남과 북이 저지른 만행의 핏빛 학살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가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진실뿐. 죽음의 역사와 과오의 전쟁도 진실의 거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법.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염원하는 역사는 다시 묻는다. 집단 학살의 전쟁 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근데 민간인 외발굴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권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인권은 뭐냐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대전에서 좌익, 우익으로 나눠서 민간인들이 10,000명 가까이가 희생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없는 속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 지역에서 단일 지역에 이만큼 민간인 희생자를 낸 곳은 대전이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70주년인데 전생의 참상을 알려서 이게 그 평화와 상생을 재구성하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본 문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린 여전히 8월 15일 현재 45년 8월 15일 현재 머물러 있다. 그때 다 했어야 될 문제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 70년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상처를 딛고 평화를 노래하라. 제1부 대전 지역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를 묻는다. 지금까지 기획 윤성희, 기술 이중로, 강덕남, 박재현, 재연 배우 김주홍, 이송렬, 작가 정덕재, 해설 이주연, 연출 박선자였습니다.